다와 갑니다. 14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금융의 이해. 국제금융 무엇일까요? 국제금융이란 무역이나 해외 투자 등에 의해 서로 다른 화폐 제도를 가진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중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자금이 국가끼리 이동하면은 국제금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었죠. 1단원에서 빈간경제, 국제경제. 그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금융의 특징으로는 먼저 환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니까 환 손실이 일어나거나 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험과 이득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이 환위험이라는 게 돈에 관련된 위험, 돈에 대한 손실, 그리고 환차익이라는 거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제시장의 이해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결제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국제무역을 촉진한다, 그리고 국가 간의 자금 불균을 완화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지금부터 이제 외우셔야 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먼저 국제수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국제수지가 뭐냐? 국제수지는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거래를 통해 수취한 금액과 지출한 금액의 차이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A 국가가 있었으면 B 국가와 거래를 했을 때 그때 지출하고 얻은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이게 국제수지다. 라는 거 멀리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한 나라와 다른 국가. 그러니까 한 나라 내에서는 이제 국제수지를 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국제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국제수지의 흑자. 국제수지의 흑자가 무슨 뜻일까요? 얻는 돈이 내가 지출한 돈보다 많다. 얻은 돈이 수취액이 지불액보다 많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거 예시를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원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환율 파트 14단원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외우시면은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처음 이해할 때만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국제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지는 원인으로는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이 증가하면 내가 판매하는 양이 많잖아. 얻는 돈도 많을 거 아니야. 수취액도.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 수입의 감소, 지출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지출이 줄어들면은 수취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기 때문에 흑자가 이루어지겠네. 당연하지. 해외 여행 감소. 지출이 감소하네. 해외여행을 하면 이제 해외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지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출이 감소하네. 외국인의 국내 여행. 내가 받는 돈이 늘어나네. 흑자 되겠네. 해외 지출 및 투자 감소한다. 해외에 지출하고 투자하는 게 감소해. 그러면은 지불액이 적어지니까 수지가 늘어나겠네. 당연한 내용이에요. 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흑자가 된다. 흑자가 되면 이제 환율이 하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환율과 연관된 거는 이제 다음번에 조금 있다가 환율을 완전히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되면 또 환율이 하락하는구나.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배운 사람들은 아셔야겠지만 근데 그래서 외화 보유액이 증가한다. 왜? 수취액이 늘어나니까 내가 얻은 돈이 내가 지불한 것보다 많으니까 이게 지효석되면은 보유액이 증가하겠지. 외화가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럼 국제수지가 적자가 일어나. 그럼 반대로 수취액이 지불액보다 적은 상태, 지불액이 더 많은 상태를 얘기하겠죠. 이거는 다 반대의 상황일 거고,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은 상태일 거고, 수입이 더 적고 지출은 더 많은 상태가 이 국제수지 적자 상태일 거고, 이렇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나 반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구나. 그럼 좀 보유액이 감소하겠지 당연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국제수지의 균형이 왜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따져보자면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은 국가 신용도가 하락돼. 그러니까 우리가 외화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없다, 많이 없다 쳐봐. 그럼 다른 국가 생각했을 때, 얘네는 달러도 없는데 거래를 어떻게 해? 좀 믿을 수 있어? 얘는 못 믿겠는데? 싶은 마인드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용도 하락으로 이루어져서 외국 자국 유입이 단절된다. 얘네 돈도 없는데 내가 좀 투자하기 좀 꺼려져. 그런 이제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면 안 된다. 그럼 반면에 흑자가 누적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싶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이득 보잖아.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흑자 누적시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무역 마찰이나 약이 되면 그러니까 나만 계속 이득을 봐. 그럼 남은 계속 꺼줘? 기분 좋아? 내가 만약에 사주기로 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만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사주잖아 보통. 근데 만약에 내가 맨날 사. 그럼 이제 야 너가 좀 사! 이럴 수 있잖아. 무역 마찰이 약이 된다. 통화량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만약에 계속 돈이 증가해. 그러면은 물가 수준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물가 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제 수지 흑자, 적자가 계속 지속되면 둘 다 안 좋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 국제 수지 표 어떤 항목이 있길래 이런 걸 봐야 하는 건가? 국제 수지에는 어떤 게 항목이 있고 어떤 걸 봐야 하고 어떤 종목이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가?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수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거래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표로 한 나라의 대외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외화의 원천과 용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 자료의 기원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제했을 때 얼만큼 수익이 발생했고 지출을 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수지표는 크게 정상수지와 자본금융 계정으로 크게 먼저 두 개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점소득수지가 있고 자본계정에는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이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부 항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외워주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바로바로 푸실 수 있고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상품수지부터 보겠습니다. 상품수지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을까? 상품수지 하면 유형제와 상품, 우리가 흔히 아는 상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수출하면 내가 판 만큼이죠. 내가 판 거, 팔아서 번 수익에서 지출한 거, 수입액. 내가 살려면 돈을 내야 할 거냐. 그러니까 수치액에서 지출액을 빼서 얻는 게 상품 수지다. 근데 어떤 거에 대한 그 수치와 지출, 상품에 대한 것만 따진 게 상품 수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아까 전에 상품이었으면 얘는 서비스, 무형제와 그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만 이제 하는 건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서비스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타 등등 살짝 이게 서비스인가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학 있고요. 운수, 그러니까 수업 받는 거, 여행 가는 거, 통신도 있고 보험도 있고 특권관 사용료, 그리고 수송장비 임대, 장비 임대도 상품이 아니고 서비스 수지구나. 사용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따 자본 수지와 엮어서 나올 텐데 어떤 특허권, 뭐 저작권 같은 거 사용료 있잖아. 사용료. 비용이에요, 비용. 서비스라 보셔야 합니다. 뭐가 됐든 앞에 뭐가 붙든 사용료라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 수지다. 꼭 기억해 주시고, 건설 대금. 그러니까 뭐 건축해주고 그런 거 했어. 그런 것도 이제 서비스 수지다 라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하고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서비스 수지구나 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원소득 수지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자 배당금. 임금이자 배당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임금이자 배당금. 그 LAK 혹시 기억나? LAK 노동토지자본. 노동토지자본에 각각 대응되는 그런 수익들은 임금이자 배당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원소득 수지다. 본원소득 수지에 포함되는 건 임금이자 배당 등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소득 수지 같은 경우에는 대가 없는 일반적 이전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금하고 무상 원조하고 해외 송금하고 기부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거. 본원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거. 대가. 얘는 아무 대가도 없이 하는 게 이전소득 수지. 송금, 기부, 무상 원조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추가로 써줘야 할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써져 있거든요. 국제기구 출연. 국제기구 출연도 이 이전소득 수지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게 있는데, 외국인 근로소득 계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외국인의 소득을 계산할 거냐 안 할 거냐 그의 여부를 따지는 건데, 비거주자 외국인과 그러니까 외국인을 거주자 외국인 그리고 비거주자 외국인을 먼저 구별을 합니다. 그 기준이 뭐가 되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한 외국인은, 어떤 A 국가에서 거주한 외국인은 A국 국민으로 분류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외국인 B씨라 뭐라 할까? 진혁으로 하자 뭐. 내 이름. 그래서 진혁이가 비국 사람 진혁이. 미국 사람 진혁이가 A국에 와서 일을 해. 그리고 대가를 받을 거 아니야. 일을 해서 대가를 받을 거 아니야. 노동을 제공했잖아. 그럼 뭘 받겠어? 임금을 받을 거 아니야. 이 임금.
그럼 이 임금은 국제수지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진혁이가 비국 사람인데 와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일을 했어. 6개월 말고 좀 더 짧게 해볼까? 30일 됐는데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어. 이거는 그럼 어떤 수지에 포함될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했으니까 지출을 했을 거 아니야. 대금을 준 거잖아. 그럼 본원수지, 본원소득이겠죠. 이 본원소득 수지에서 돈이 빠져나오겠죠. 이해가 갈까요? 본원소득에서 지출금이 늘어난 거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반면에 30일이 아니야. 2년이 됐어. 한국에 온 지.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본원소득 수지일까? 본원소득 수지? 이때는 본원소득 수지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 진영은 1년 이상이 된 순간부터 A국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거야. A국 사람. 이제 A국 사람이 된 거야. A국 사람. 아까 전에 국제수지랑 뭐라 했어? 한 나라와 다른 국가. 그러니까 A국가, B국가가 거래하는 거는 A국가끼리는 거래한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국제수지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원소득 수지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1년 이상부터는 외국인이. 그럼 만약에 이 진혁이 1년 이상, 2년째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 근데 이 받은 임금을 B국에서 송금을 했어. 이건 뭐가 될까? 2년 이상 일했을 때. B국에 송금을 했어. 송금. 이건 이제 뭐가 된다? 이전소득 수지가 된다. 왜? A국 사람이 B국에게 송금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1년 이상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어디에 외국인이 되는지 국내인이 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0일이 있는데 돈을 받았어. 그럼 아까는 뭐라 했어? 돈을 받는 건 30일이 됐을 때는 비국 사람이잖아. 30일밖에 안 했으면. 그럼 본원소득 수지로 계산이 되겠죠. 본원소득. 그래서 받은 임금을 본원소득으로 받은 임금을 비국에게 송금했어. 이건 과연 이전소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했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왜 아니냐? 왜냐면 비국 사람이잖아. 비국이 비국 사람한테 송금한 거는 이제 국제수지가 아니다. 이전소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되셨죠? 이 내용이 이제 보통은 이제 안 나오겠지만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문제로 나왔을 때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렸고요. 이게 지금은 1년으로 돼 있지만 기준에 따라 가지고는 이게 외환거래법이에요. 외환거래법 기준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거래법이거든요. 이 1년은 거래법, 외환거래법. 그리고 이거는 대비되는 게 하나 있는데 세법 기준으로는 183일이에요. 183일이 지나면 외국인으로, 그러니까 국내인으로 분류를 한다. 6개월인데 지금은 문제에서 이게 외환거래법 기준으로 나왔지만 이제 내년 수특, 2025 수특이나 26 수특이나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3일 또는 1년인데 그거는 이제 각각 연도별 교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자, 그래서 자본금융 계정으로 돌아오면은 자본수지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전 수익법, 비거주자, 뭐 정보 납부는 상속세 및 징역세, 상속세와 징역세, 뭐 민간 상속세 이거 똑같고 뭐 상속세, 증상세, 상속세와 징역세가 대표적인 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등 이제 증권 있잖아, 증권. 그런 거 처분하는 거를 비생산 비금융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표권, 영업권, 저작권 이런 것들을 처분, 완전히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건 사용료가 아니에요. 완전히 팔아 넘기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를 자본수지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등 저작권 이런 거 권 붙는 거랑 상속세와 증여세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계정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산 및 부채를 표시한 직접 투자, 뭐 간접 투자, 기타 투자 뭐 등등 투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계정. 투자가 금융계정이구나. 직접 투자 있다. 이게 금융계정이다. 그래서 실제 여러 예시를 보고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외환시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금전의 대차 결제를 위하여 모든 외국통화 간의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범세계적인 시장을 말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시장이 있는데 특징은 이 번세계적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24시간, 그래서 24시간 계속 시장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영한다. 장외시장,
구체적인 특정 장소가 아니야.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르의 시장으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이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내가 만약 100만 원을 얻었으면 100만 원으로 이득을 봤으면 환거래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손해를 본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더했을 때 합이 0이 된다. 제로 썸의 합이죠. 제로 썸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외환 거래 시장은 우리가 그 11단원에서 봤었죠. 그 금융시장의 체계. 그래서 이제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금융시장이었죠. 직접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대고개 시장과 은행가 시장으로 나뉘는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고객과 은행이 거래하면 대고개 시장이고 은행과 은행끼리 거래하면 은행가 시장이구나. 충분해요. 이 정도만 알면서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직접 금융 시장이구나. 뭐 그리고 송금한, 추심한, 현물한, 선물한이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짚어드릴 건 이제 하나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금과 추심은 이제 뭐 이름만 보시면 알 거고, 송금하기 위한 거 그리고 추심하기 위한 거 그런 환이고, 현물한은 이제 현물한과 선물한은 꽤 중요한데 이제 이 중에서도 선물한이 꽤 중요합니다. 현물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월 이내에 외환의 인수와 인도가 이루어지고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현재 환 거래를 하겠다. 현재 시가로 환 거래를 하겠다. 선물화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결정한 그 환율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환율의 거래량을 계약하고 미래의 결제 시점까지 외환의 인수의 인도가 유보된다. 그러니까 지연된다.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 날 환율로 거래를 해놓고 1월 1일 날 1,000원이 만약에 만원이었으면 12월 30일 날 1,000원이 20만 원이 되도 나면 1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는. 그래서 앞에서 고정해 놓은 그 환율로 거래가 되는 게 선물환이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의 의미로는 일정 시점에서 서로 다른 두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라는 내용인데, 금융거래 시 환율은 기초통화인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통화 미국 달러구나. 그리고 환율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외 시장, 은행화 시장, 그리고 기존환율, 재정환율 이런 게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 대국의 환율에서 이제 매입률과 매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도율과 매입률은 은행 입장에서의 매입과 매도인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매입. 은행 입장에서 매입이면은 고객 입장에서 뭐겠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파는 그 경우겠죠. 이때 매입률은 고객 입장에서는 파는 경우다. 그럼 매도율은 뭐겠어요? 은행이 파는 경우는 뭐겠어요? 고객이 사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기준으로 돼 있다. 저 닉네임이래. 뭐라고 해야 저거. 저 용어는 이제 매입과 매도라는 이 용어는 이제 은행 기준에서 쓰여진 단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표시 방법은 자국통화 표시법과 외국통화 표시법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통 어떻게 기억하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가끔씩 외국통화를 자국통화로 표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외국통화 1달러를 자국통화로 표시하는구나. 자국통화를 외국통화로 표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앞에다가 바꿔가지고 뭐를 표시하는 표시법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저는 상당히 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자국통화 표시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돈을, 다른 나라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환율 제도 같은 경우는 원래 고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이제 자유로운 시장의 법칙에 따른 그런 자유로운 시장 환율로 변형되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율 변동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환율 변동의 의미. 환율이 상승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돈이 평가가 절하된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다른 말로 외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가치 돈이 떨어지면 외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통화가 한 달이당 교환되는 자국통화의 양이 많아져서 외국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자국통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달러가 1,200원에서 1달러 1,300원으로, 그러니까 외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가치, 그러니까 원래 1달러를 사려면 1,2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1달러를 사려면 1,300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가치 돈은 떨어지고 외화 가치는 올라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하락은 그럼 반대겠죠. 외화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가치, 돈의 가치가 상승한다. 어려운 내용 없을 거고요. 기준 환율 같은 경우 일전 시점에 두 나라가 화폐 교환 비율. 그래서 이 기준 이걸 말하는 거다. 쉽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환율 변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살펴보기는 좀 그렇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고 어떻게 되면 떨어지는지 대표적인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공급과 수요에 따른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공급 곡선, 그러니까 외화에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이 곡선은 외화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원래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어. 원래 이게 기본이에요. 원래 이게 기본. S와 CT. 외화에 대한. 근데 이게 수요가 오늘 갑자기 증가했어. 수요가. 보이나? 수요가 증가했어. 수요가. 외화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네. 그럼 외화가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 올릴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 이해가 됐을까? 환율이 상승하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반면에 이제 수요가 떨어지면은 반대로 환율이 감소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공급이 증가해보자. 갑자기 환율이, 그러니까 외화 돈이, 그러니까 달러가 막 공급이 돼. 그럼 달러가 흔해져 안 흔해져? 흔해질 거 아니야. 그럼 그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 흔해지면 원래 가치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환율이 하락해.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한다. 반면에 수요가 감소하면은 환율이 하락할 거고,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이 상승할 거다. 희귀도의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 많아지면은 희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값이 싸질 거고, 적어지면 희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값이 비싸질 거다.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가능할 거야, 이 부분은. 그렇지, 희귀해지면 비싸지고 아니해지면 싸지겠지. 당연한 내용이야. 그래서 수요의 공급의 법칙에서 한번 살펴봤고, 국제수지, 금리,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야. 자세한 거는 실제 어차피 문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마다 그걸 참고하면 되고, 국제수지부터 보자. 국제수지가 개선되면 국내에 달러가 많이 유입돼요. 국제수지가 개선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수취하는 외화의 양이 지출하는 양보다 많은 거겠지. 그러니까 달러가 버는 돈이 더 많은 거야. 내가 얻는 돈이 더 많은 거야. 그럼 달러가 많이 유입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급이 많아져서,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환율이 하락한다. 반면에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수치가 지출보다 적어지는 거지. 지출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럼 달러가 희귀해져. 그럼 어떻게 돼? 수요가 더 많아져. 그럼 어떻게 된다? 환율이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됐었어? 환율이 상승한다. 됐지? 이 내용.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흐른다. 왜? 이제 봐봐. 내가 똑같은 1달러가 있어. 1달러가 있는데 금리가 높은 국가,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국가에 돈을 넣으면 더 많이 돈을 벌 거 아니야. 낮은 국가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국가에 돈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국가와 금리가 높은 국가가 있어. 금리가 낮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달러 공급이 줄어들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공급이 줄어들면 환율이 상승한다. 반면에 금리가 높으면 달러 공급이 증가하겠지.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이제 뭐 주식을 팔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팔아. 본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국내 돈이 적어지게 되니까 이것도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확인하면 돼.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우리나라 돈이 팔렸어. 외국으로 팔렸어. 돈이 적어져.
그럼 환율이 상승하겠지. 반면에 주식을 많이 매입해. 돈이 많이 유입이 돼. 그럼 어떻게 돼? 환율이 하락하겠지. 다양한 내용이야.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되고 그냥 해석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환율이 상승하면은 무슨 뜻이었어? 원화 평가가 절하된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하락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그럼 수출이 증가하게 돼. 왜일까? 봐봐. 원래 1달러짜리 물건이 1달러에 1,000원이었고 근데 1달러에 1,3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어. 환율이 상승.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1달러 가지고 살 수 있던 돈이 살 수 있는 값어치가 1,000원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은 1달러 가지고 1,4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가 있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줄 거 아니야. 더 많이 살래? 수입 더 많이 할래?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겠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수출이 증가한다 라고 보면 돼. 그럼 반대로 환율이 하락해.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돌아갔어. 원래 1달러 가지고 1,300원만큼 살 수 있었는데 1,000원밖에 못 사. 그럼 어떻게 돼? 수입이 감소하겠지. 미국 입장에서 수입을 안 할 거야.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겠다. 어려운 내용 아니지? 수입 같은 경우에요. 원래 우리나라가 1달러짜리 물건을 사는데 1,000원밖에 안 필요했어. 1,000원만 있으면 1달러짜리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300원이나 내야 해. 300원이나 더 내야 해.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야 하는데. 그러면 수익 같은 경우에 너 같은 경우에 하고 싶겠어? 갑자기 어느 날 가격이 비싸졌는데 물건은 똑같은데? 안 하고 싶겠지. 그래서 수입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반대로 1,300원에서 1,000원 내려갔어. 1달러의 가치가. 환율이 하락한 거지. 1달러의 가치가 1,000원 떨어졌어. 내가 원래 그러면은 1달러짜리 물건을 샀는데 1,300원이면 필요했었는데 지금 1,000원밖에 안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더 많이 살 수 있겠네. 300원 가지고. 그래서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상품수지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되고 얘가 하락하면 악화가 돼.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내가 헷갈렸거든.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원래 환율이 상승하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환율 상승. 원래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300원으로 1,500원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다 쳐보자. 그럼 봐봐. 원래 내가 이 물건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있어. 얘가 1,000원이야. 이거 2,000으로 할게. 헷갈리니까. 원래 1,000원이야. 이 물건 값어치가 1,000원이야.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표시됐겠어? 이거를 표시할 때. 미국에서는 이거 판매할 때 몇 달러로 판매해? 1달러로 판매를 했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났어. 1달러. 똑같이 1,000원이야. 1,000원은 얼마가 됐어? 0.5달러가 된 거야. 얘가 됐을까? 똑같은 1,000원의 값어치는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1,000원으로 바꿨을 때 0.5달러면은 1,000원의 가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더 돈이 적게 드는 거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똑같이 1,000원을 버는 건 똑같은데 이제 외국 입장에서는 내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 더 적어지는 거잖아. 0.5달러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0.5달러가 된 거야.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돼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외국 입장에서는 더 같은 가격인데 더 많이 살 수 있겠네? 내가 절반만 내고 살 수 있잖아 돈을. 그럼 많이 사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상품 수지가 상품을 많이 팔 거 아니야. 내가 수출하는 얘기가 많을 거 아니야. 수출이 많아지면 수치도 많아지겠지. 수출이 증가하면 돈을 버는 수치도 증가하겠지. 수출이 증가하면 수치도 증가하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수출을 많이 할수록 내가 버는 외화도 많아지니까 수출이 증가하면 수치도 증가하겠지. 그래서 상품 수지가 개선된다라고 보는 거야. 반면에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를 봐보자.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반대로 2,000원에서 1,000원이 됐어. 원래 이 물건의 값어치가 2,000원이었다 해보자. 그러면은 원래 2,000원 값어치니까 1달러만 표시됐어. 1달러로만 표시됐던 거야 원래는.
원래 1달러로 표시되는 가격이 이제 원래 그대로 2,000원이겠지? 이 물건의 값어치는 바뀌지 않을까? 물건은 그대로잖아 값어치가. 근데 2달러 2,000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원래 지금 1,000원까지 떨어졌어. 2,000원에서 1,000원이 된 거야 1달러 표시 가격이. 그러면은 2,000원짜리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몇 달러가 필요해? 2달러가 필요하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똑같은 물건 2,000원짜리 물건 사는데 나는 1달러 더 내야 하는 미국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지. 그래서 악화되는 거야. 사람들이 수입을 안 하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수취액이 적어지고 지불액은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고용이 증가된다. 그리고 감소한다. 이런 특징도 있고 환율이 상승하면은 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상승한 국내 물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행 수지 뭐 이런 것도 나머지도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충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달러를 기준으로 그냥 예시를 써가면서 하면 돼.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이 됐다. 만약에 환율이 이제 상승했다 치면은 그런 식으로 예시를 적어가면서 내가 상상을 굴려내면 돼. 상상을 계속해서. 자 그리고 환율 상승 여기 같은 경우에 하나 더 써줄게 내가. 가격 경쟁률. 이미 이거 3폰 수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가격 경쟁률 이렇게 쓰레같이 썼네. 가격 경쟁률이 같은 경우에 확률이 올라가면 상승하고 하락한다 라고 보면 돼. 외채 상환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돌려주는 건데 환율이 상승하면 원래는 이제 1달러에 예시가 계속 쓰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쳐보자. 환율이 상승했어. 환율 상승. 내가 원래 1달러를 갚았어야 해. 1달러를 갚아야 해. 내가 빚이 1달러가 있는 거야. 1달러 갚아야 해. 근데 원래는 1,000원이면 갚을 수 있었지만 지금 1달러를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야 해? 2,000원이나 내야겠지. 불리해진다는 뜻이야. 불리해졌지. 반면에 2,000원에서 1,000원이 돼. 환율이 떨어졌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1달러를 내는데 원래 2,000원이 필요했는데 지금 얼마 필요해? 1,000원 필요해. 유리해졌다. 뭔가 상이 유리해진다. 충분하지? 이 정도면. 너무 빠르면은 다시 돌아가서 한 번씩 다시 보면은 이제 이해될 거야. 처음부터.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먼저 국제수지를 기준으로 할게. 국제수지가 계산됐어. 그러면 수취액이 지불액보다 많은 거겠지. 그럼 어떻게 돼? 환율이 하락할 거야. 왜? 우리가 가진 외화 돈이 더 많아지니까 흔해지겠지.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게 돼.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게 돼. 왜? 원화 가치가 올랐으니까 해외에서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야.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면 지출이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수입이 많아지니까 지출이 늘어날 거 아니야. 지출이 수취액보다 커져. 그럼 어떻게 돼? 환율이? 지출이 더 늘어나. 외화가 귀해져?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또 어떻게 돼?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아까 전에 표 돌아가면 할까? 수출이 수입보다 또 많아져. 그럼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돼? 수취액이 많아지니까 국제수지가 개선되겠지. 끝났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냥 이게 쭉 계속 반복. 국제수지 개선되면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하면은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되면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국제수지와 환율의 관계다. 이것만 외워주시면 관계를 계속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까? 충분해 이 정도면. 더 해야 할 얘기가 그 이제 국제금융기구 여러 가지가 뭐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그냥 한 번씩 눈으로 익혀주시고 이런 게 있구나 알면 될 것 같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정확한 건 이제 이런 지금 11단원부터는 이제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가지고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를 들이가서 진짜 적용해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뭐고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고 파악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